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하는 지금 노무사와 직무와 업계 전망이 어떤지 저희 김용환 노무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김용환 노무사님은 지금 우성노동법률사무소 대표로 계시고요. 저희 그 종로학원에서는 사회보험법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아주 깔끔하고 두 문자로 완성하는 사회보험법 강의로 정평이 나 있으신 분입니다. 노무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강사분은 보통 이제 노무사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전망이나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방문가에서 1차 사회보험법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보험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뭐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우리 1차 시험에 있는 내용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노무사 시험이 크게 이제 1차랑 2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1차는 당연히 이제 학원 강의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면은 무난하게 다들 통과를 하실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2차가 당락을 좌우하죠. 우리 시험은. 그래서 2차는 이제 뒤에 나오시는 2차 강사님들께서 과목별로 이제 설명해 주실 건데, 1차는 통과하면은 그대로 2년간 이제 유예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내년에 1차를 붙으시면은 2년 안에 다 붙으셔야 돼요. 사실 이 수험이 길어지거나 그러면은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기회비용도 생각을 하시면은 2년 안에 빨리 붙으셔야겠죠, 시험을. 그래서 제가 해년마다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 이것보다는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사실 의지가 있어야지 빨리 붙죠. 근데 의지가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노무사 시장의 전망을 설명을 드리면은 경기가 좋거나 안 좋거나 노무사 수요는 항상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나이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나 뭐 젊은 대표님들 다 노무사에 대해서 알고 있죠. 노무사가 뭔가요? 노동 관련한 그 법률 전문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일반 근로자권 사건뿐만 아니라 뭐 임금체불, 뭐 부당이고, 산재, 그 다음에 각종 컨설팅도 다 수행하고 있고요. 노무사 수요는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노무사의 인력을 계속 뽑고 있잖아요. 증가해서. 초창기엔 노무사를 한 3명, 5명밖에 안 뽑았어요. 1년에. 그러다가 50명 뽑고 100명 뽑고 150, 200, 250까지 갔다가 이제 300까지 뽑고 있죠. 그래서 이 인원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빨리 붙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일 오늘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단기간에 빨리 합격을 해야겠다. 그것 때문에 학원을 오신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무사 수요가 해년마다 증가를 하고 있어요, 사실. 뭐 방송에서도 노무사 관련한 드라마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뭐 알바생들, 뭐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분쟁이 항상 생기고 있죠, 분쟁이. 그래서 지금 뭐 대학생이신 분들은 뭐 회사 뭐 입사 차원에서 노무사 자격을 뭐 취득을 해야겠다. 뭐 그것도 의미가 있죠. 대기업이 내는데 들어가기 더 편할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그 스펙 쌓기용으로 시험 보기에는 사실 이제 난이도가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도 뭐 계속 오르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스펙 쌓기용으로 시험을 공부하는데 그건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이 직무를 통해서 어차피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평생 이제 뭐 직업 개념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면은 내 평생 직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직장 다니신 분들은 회사를 다니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대학생 분들은 이제 전업으로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뭐 예전에는 뭐 결혼을 앞두신 분은 내가 이거 빨리 합격을 해야지 결혼을 할 수 있다 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해서 1년 만에 붙으신 분이 계셨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의지죠, 의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취업이 워낙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지금 대학교 졸업 과정이신 분들은 지금 빨리 이거를 취득을 하고자 하실 건데, 그러면은 남들보다 정말 열심히 해야겠죠.
지금 우리 오늘 여기 다 모여있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경쟁자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들 이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 과정도 이제 벌써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차든 2차든 학원 과정 따라가지고 열심히 정리하시면은 합격의 길이 빨리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제 생각으로는 뭐 올해 안에 좀 내용을 어느 정도 1차든 2차든 좀 정리를 하셨다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암기랑 이해를 반복하시면서 시험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뭐 6월에 1차, 뭐 8월에 2차 이렇게 하셔가지고 붙으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이 딱 보면은 내년 2차까지 한 1년 정도 남은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죠. 지금부터. 지금 이미 유예생들은 이미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을 이제 따라잡거나 아니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진짜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제 학원에 와서 이제 설명회 듣거나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이 각오가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슬럼프도 오실 건데 그거를 잘 이겨내야죠. 슬럼프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와 관련한 일화는 수업 도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떻게 해서 공부를 실패했고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강의 때 뵈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김용환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경기하고 상관없다. 이런 좋은 자격증이 없죠. 예, 그리고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업계 정말 굉장히 바쁘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빨리 합격을 해야 되는 이유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300명 뽑을 때 언제 줄을지 모르니까 합격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조홍주 교수님이 나오셔서 노무사 2차 단기 합격을 위한 수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조홍주 교수님은 지금 신림동에서 단연간 행정법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출제 경향에 딱 맞춘 강의로 정평이 나 계신 분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홍주입니다. 2차 단기 합격이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단기 합격은 좀 힘들고요. 사실 동차 합격하면 행운이에요. 동차는 행운이고 유예생일 때 합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학습 일정을 짜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따라가세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러지 마시고 자기가 1차가 내년 6월이면 6월을 역산으로 하셔야 돼요. 역산으로.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역산으로 그러니까 이제 6월 달에 올해가 6월 30일에 이제 시험이었고 이제 8월 달이었잖아요. 2차가. 그럼 여기 앞에 이 앞부분에서 내가 약 이제 5회독에서 10회독을 하면은 붙거든요. 이게 1차가요. 이걸 만들어 내셔야 돼요. 이 정리되는 과정을. 이 정리물을 만드시는 게 이제 관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5회독에서 10회독을 하시는 건데,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1차가 진행이 됐을 때, 아마 이제 우리 학원 교수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뭐 쪽지 시험을 보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 다음에 1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푸실 때 문제 풀고 또 앞에 가서 내용을 보시잖아요. 그거 제일 공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시간 잡고서 1분 내로 쭉 푸세요, 그냥. 쭉 풀어요. 쭉 풀면은 이제, 원래 시험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40점을 맞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과목도 객관식은 40점 이상을 맞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풀려요, 상식으로. 근데 그 상식으로 풀리는 것을 고민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면서 요 말은 대충 무슨 뜻일 것 같아 라면서 상식으로 푸시면서 그중에 틀린 거 있죠. 그 틀린 것들만 골라서 계속 보시면 돼요.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가시면 되는데 문제하고 답을 외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와 답을 계속 외우시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1차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전문가들이시니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가 하는 방식은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것 다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2차도 여기가 이제 시험일이잖아요. 그럼 이 앞에서 최소한 5회독 이상을 하도록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걸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나오기까지가 이제 GS 0기, GS 1기, GS 2기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각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5회독 이상 하면 합격합니다. 이거 당연합니다. 이거 합격하고요. 문제는 과목별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정리만 계속 하시면 안 돼요.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적적 복습이에요. 항상 첫날부터 시험 진도가 나간 날까지 매번 보셔야 돼요. 페이지 1부터 계속. 페이지 1부터 계속 보다 보면 선생님 이틀만 봤더니 3일째는 이틀치만 읽다 보니까 끝나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제 두 문자를 가르쳐 주거든요. 교수님들이. 그럼 두 문자만 읽는 거예요. 앞부분은. 계속 지나간 건. 두 문자만 읽다 보면은 일주일치가 다 읽혀져요. 두 문자. 근데 두 문자를 읽을 때, 이게 왜 이 두 문자가 무슨 뜻이지? 라고 궁금하면 그때 교재를 보시면 돼요. 그럼 그게 각인 효과라고 해서 들어가거든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두 문자를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리 과목별로 다 정리하셔야 되고, 정리하려면 이제 뭘 버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버리는 과정이 GS 0기, GS 1기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은 버리면 돼요. 이해한 부분은 버리면 돼요.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이제 특히 2차 같은 경우는 이해하고 불문이에요. 이해 불문. 2차 같은 경우는 내가 시험장에 가서 뭘 써야 되겠다. 뭘 써야 돼요? 쓸 것만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는 걸 쓸 수도 있고 모르는 걸 쓸 수도 써야만 하는 수도 있어요. 결국은 암기되어 있는 약속된 언어들을 쓰시면 돼요. 그걸 쓰는 것이 바로 이제 2차에서 보는 건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 사회과학을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그럼 사회과학이니까 뭐예요? 누가 뭘 하든지 간에 동일한 결론에 도달해야 되거든요. 서로 논의를 하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해야 돼요. 그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뭐를 할까요? 자연과학은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실험과 증명이 가능해요. 그걸 실증이라 하는 건데, 실증이 가능한데 우리 사회 현상을 어떻게 실증을 할까요? 그걸 이제 간주관성이라 하는데요. 그 간주관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념을 다 외우셔야 돼요. 과목별로. 개념을 못 외우고 그 다음에 그 과목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전문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외우지를 못하고 그 전문 용어의 냄새를 풍기는 일상 언어를 쓰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게요. 그건 무조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채점만 한 5년 정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쓰세요. 그러면 한 단어만 써도 되는 것을 자기는 그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3줄, 4줄을 써야 돼요. 근데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거요. 그걸 간주관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간주관성은 채점을 하는 사람이 그 단어를 보고서 이 생각하는 이미지와 내가 쓰고자 하는 이미지가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암기 카드를 만드셔가지고 본인의 목소리로 이 핸드폰에나 넣어가지고 직장에서 근무하실 때 슬쩍 들으세요. 그냥 그거 자꾸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면은 암기가 됩니다. 들으면은. 자, 일단 이 정도로 이제 일반적인 공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좀 넘겨줄 수 있나?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과목은 이제 이 노무사 일정이 있죠, 이거요. 이 첫째 주 토요일 뭐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역산해서 자신이 정리한 것을 5회독 이상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시면 돼요. 본인의 능력에 맞게끔. 그럼 내 능력상으로 나 이거 2주면 끝나. 뭐 혹은 나는 4주야. 이렇게 정하시면 그 이전까지 이건 나는 또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정리된 걸 만들어내지? 이런 고민들 하시면서 학습 일정을 짜내셔야 돼요. 그거요. 스스로 짜내셔야 됩니다. 그다음 과목별로 정리하는 것은 이제 강사 선생님이 전달하는 걸 기본 골격으로 삼아서 하시면 돼요. 그냥 선생님을 신뢰하면서 가세요. 결국 다 똑같으니까. 정리하려면 뭘 버릴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해 위주의 강의를 먼저 드려야 하는 건데 이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못 썼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뭐 암기가 안 돼서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기 시험입니다. 이 유사 이래로 당군의 할아버지가 이 세상을 만든 이래로 유사 이래로 다 모든 시험은 암기 시험이에요. 이해 시험 다 뻥이에요. 다 암기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암기를 이해를 하는 이유는 암기를 장기 기억으로 쭉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장치에 불과한 겁니다. 이해가 안 돼 있으면 3, 4개월 뒤에는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런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증수부 공부 방법은요,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이제 GS 연기 강의 통해서 정리하려면 뭘 버릴지를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줄 거예요. 이해시켜서 이거 버리세요 하면 버리면 돼요. 이건 암기하세요 하면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뭘 버릴지를 알게 하고요. 이제 1기 강의를 통해서는 제가 5회독, 여기 와서 이제 5회독 할 것들을 이제 내용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2기 강의에서는 이제 오히려 기본을 확립한다는데 기본이 딴 게 아니고 글쓰기. 우리는 이제 글을 써야 점수를 받으니까 그 글을 쓰는 방식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은 글 쓰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글 쓰는 게 정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판례대로 쓰는 거예요. 판례대로. 여러분들이 판례 전문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판례 전문은 맨 처음에 뭘 딱 이렇게 소개를 하냐면 법조문부터 소개를 해요. 법조문부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게 대법원 판례가 항상 법조문부터 딱 들어가요. 그럼 법조문 안에는 수많은 명사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혹시 그 처분 개념 혹시 아시는 모르겠지만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해주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는 명사들이 처분, 행정청,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그 다음에 공권력의 행사, 그 거부, 그 밖에 해주는 행정작용 이렇게 명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명사 하나하나들을 다 뽑아서 설명해줘요. 판례가. 그러고 나서 이 사건 보니까 여기에 속하지? 여기에 속하지 않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마지막에 네가 주장했던 건 처분 적격이 없으니까 소각할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판례 전문을 읽으면 그 순서대로 계속 나와요. 그럼 우리 답안은요? 우리 답안도 그렇게 나와야죠. 왜? 간주간적으로 써야 되니까. 판사가 봐도 똑같은 결론. 내가 봐도 똑같은. 그런데 이제 신림동에서 혹은 이 소문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논리만 맞으면 된다. 그 논리만 맞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맞아야 되냐면 그 판례까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안의 경우 가서는 내 생각에는 이거 올해 시험 문제 처분사 추가 변경 제가 보기엔 올해 시험 문제 처분사 추가 변경 안 되거든요. 그 사안. 그런데 내가 보기엔 이거 처분사 추가 변경 인정되는 것 같아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거를 통해서 하면 왜? 고등법원 판사들이 내린 판례도 대법원 가면 파기 환송당해요. 파기 재판당하고 고등법원 판사님들도 잘못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수험생한테 그걸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대법원 판례대로 꼭 정확하게 답을 내려라. 그래서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쓰든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동일한 논리대로 흘러가야 돼요. 거기까지. 그래야 60점 이상을 반드시 맞아낼 수가 있습니다. 행정쟁송법에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행정쟁송법 할 때 올해 시험 문제 3문 같은 경우 실적 당사소송을 쓰라는 건데 그 실적 당사소송을 이제 쓸 때 그 소송의 법적 성질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3단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소를 접수할 때, 소장 접수할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안으로 넘어갈 때, 마지막 판결 단계. 그러면 각 단계별로 행정소송법에서 그걸 이제 절차 법정주의니까 법에 의해서 분명히 통제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적 당사소송에서는 어떤 법조문으로 이걸 통제하지? 그거 쓰는 게 답이에요. 올해 시험 문제가. 하나도 어려운 게 문제 아니었어요. 어려운 문제가. 근데 그것 가지고 이제 굉장히 고민하셨죠. 거기서 특히 이제 피고 적격만 살짝 다른 지점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묻는 문제에서는 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지점을 살짝 트는 데가 있어요. 그 지점만 딱 캐치해서 쓰면 좋은 점수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쓰셔야 돼요. 법조문이라고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25점짜리잖아요. 그럼 법조문을 쓰면은 15점을 맞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빵점이요. 아무것도 안 쓰면 빵점. 쓰면은 무조건 점수가 나와요. 그 대신 한 20점이면 그 중에 한 40%인 8점, 8점에서 12점, 이 정도를 꼭 주거든요. 그러니까 법조문을 쓰면은 반드시 60점은 당연히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맞는 법조문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 출제경이 사례형이니까 사례풀이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암기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메모리북이라고 해서 이제 연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일기 거기 그쯤에 좀 이제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지점에다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랍을 만드는 거거든요. 행정쟁송법은 서랍을 만드는데 이 서랍이 다 똑같아야 돼요. 서랍을 만들고 그 안에다 이제 내용 집어넣기거든요. 예컨대 양말 내가 만약 어떤 서랍을 만들었을 때 양말, 내복 이렇게 하면 여기다 양말, 내복 이렇게 그럼 그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이제 그런 식으로 목차를 만들어서 하면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2차 시험은 이제 채점자를 속이는 시험이에요. 간주간적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쓴 단어인데 채점자는 그 단어 때문에 이미지가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점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채점자만 속이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사시에서도 너무 많이 그렇게 채점자를 속이다 보니까 면접이 강화됐어요. 면접이 강화돼가지고 세상에 의사표시, 여러분 의사표시 같은 거 배우시잖아요. 민법에서 권리능력. 그것도 모르는 애들이 시험에 붙었어요. 서울대 비법대 애들이 이제 20대 다니는 애들이. 그래가지고 면접을 갔는데 얘가 권리능력도 모르고 의사표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 떨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과거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변호사 시험이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런 면접이 그런 게 없잖아요. 강하게 법조문을 묻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노무사에서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이면 돼요. 나 이거 알아. 그러니까 그거 쓰면 돼요. 그 지점에다가 그 말을 써야 될 지점에 그 말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훈련하시면 다 그게 단기 합격 전략이에요. 그게. 딴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는 대충 이 정도로 이제 소개가 다 끝났는데요. 좀
좀 더 궁금하시면은 이제 같이 하시면서 제가 일일이 이렇게 조금은 해드릴 수 있어요. 뭐 일정 짜드리고 이런 거는 같이 고민하면서 짜드릴 수 있는 문제이고, 제가 또 하는 일이 사실은 원래 이제 이 수험가에 들어올 때 코디로 들어왔거든요. 뭐 김주영 선생 그건 아니고요. 스카이캐슬 그전 선생은 아니었고, 제가 이제 코디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하고 대화하면은 이 친구는 몇 개월짜리를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들어왔구나. 그럼 역산으로 이런 것들을 쭉 해주면서 이 기간에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해줬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당부드리자면, 노트 3개를 만드셔야 돼요.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필기 노트 꼭 하셔야 돼요. 필기 노트를 강사한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거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요. 필기 노트는 꼭 만드셔야 돼요.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도 인강 듣거나 이렇게 이제 못 오시면 필기 노트 만드셔야 돼요, 필기 노트. 그래서 필기 노트를 먼저 보셔야 돼요. 다음 강좌를 들을 때. 먼저 본 거. 왜냐하면 필기 노트 안에 나의 모든 기억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그 다음 강좌로 자연스럽게 논리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 노트가 아니면 절대로 복습이 안 돼요. 필기 노트 안에, 그러니까 1시간 강의를 하면은 딱 10분 복습할 양이 나오거든요, 언제나. 이거는 이제 일종의 체험적 과학인데 이게 10분 나와요. 근데 필기 노트가 없는 사람들은 1시간 강의를 자기 혼자 공부해서 2시간을 공부해요. 그건 복습이 아니잖아요, 그건요. 학자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필기 노트를 만드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여러분들이 암기장 만드셔야 돼요. 조그만 명함판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암기장을 만드셔서 그때 나라면 시험장 가서 이 부분 쓸 거야. 그 암기장을 만드셔야 지금부터.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암기장 이렇게 명함처럼 넘겨가면서 그거 외우셔야 돼요. 그거 외우셔야 되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그건 교수님들이 해드릴 거예요. 목차 노트, 목차 만들기. 그래서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 중에 이렇게 목차를 쭉 소개시켜주면 그 목차를 외우셔야 돼요. 그 목차가 서랍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그 목차 안에는 꼭 이 내용 들어가기. 목차 안에 이 내용 들어가기.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GS 연기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노트 3개를 만드셔야 돼요. 그 카드 3개를 만드셔야 일기 가서 그 틀 속에서 25점짜리 한번 써보실래요? 50점짜리 한번 써보실래요? 이렇게 냈을 때 거기에서 이제 글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글들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채점자를 속이기 위해서. 그 채점자만 속이면 여러분들 내년에 붙습니다, 당연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 중에 인상적인 게 뭘 버릴지를 알게 하신다. 이 첫 번째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듣는 게 사실은 이게 좀 심플하게 공부할 부분을 뭘 버리고 뭘 취해서 계속 그걸로 정리할 건가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좋은 말씀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바로 다음 이어서는 인사 노무 관리 특징과 효과적인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임현진 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임현진 노무사님은 지금 노무법인 예화 대표 노무사로 계시고요. 인사를 잘 하신답니다. 그리고 인사를 잘 가르치시는 노무사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종로 방문각에서 인사노무관리론 강의를 맡은 임현진 공인노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전에 소개를 이제 인사를 잘한다고 해주셨는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인사가 개인적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라면은 제가 동의를 하겠지만 인사를 잘하는 건 아니고요. 인사를 잘하고 싶은 노무사라고 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인사관리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저 개인 소개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노무사이면서 제 처음에 필드 생활 자체를 이제 HR 컨설팅 펌에서 이제 로컬 펌이긴 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로 저는 이제 계속 HR 컨설팅 위주로만 지금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법인도 포트폴리오가 거의 그 컨설팅 비중이 높고 자문 비중이 조금 있는 편이고, 사건은 거의 이벤트 형식으로 좀 하는 수준이어서 지금 실무에서 계속 인사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좀 인사 관리론에 대한 인사에 대한 재미라든가 또 중요성도 많이 느끼고 또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경험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 관리론을 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좀 이제 강의를 하게 됐고요. 뭐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양력이나 이런 데서 제가 학부 때 이제 경영학을 배운 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법학 베이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법학을 되게 열심히 했죠. 그래서 노무사 시험을 준비할 때 우리 시험 과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법학이랑 경영학 과목이 다 있죠. 근데 법학 관점에서 이제 경영학을 보면서 이제 인사노무 관리론을 처음에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뭐 솔직히 공부를 하면서 이게 학문인가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읽다 보면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가 많고, 뭐 읽으면 그래 맞는 말이지 하지만 뒤돌아서면 남는 게 없고,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잡아서 좀 공부를 해야 될까? 왜냐하면 뭐 이해 틀이라든가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암기를 하더라도 그게 좀 더 오래 남고 내가 답안을 쓸 때 그걸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제 법학적인 마인드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경영학 과목이 되게 좀 별로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런 부분 때문에 인사관리론에 대한 공부를 그냥 암기 위주로 접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한계가 있었고, 그러던 중에 우연찮게 이제 그 법학과 경영학의 차이를 조금 이제 이해를 하고, 아, 이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깨닫고, 그 방식대로 공부를 해서 사실은 뭐 제가 합격할 당시에는 인사관리론 자체를 굉장히 부담을 크게 갖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뭐 나만의 어떤 틀을 만드니까 그거 위주로 작성을 하면 뭐 되겠지 하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고, 개념이나 이런 부분도 암기를 할 때 너무 거기에 목을 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뭐 실질적으로 효과가, 제가 그때 인사관리론 합격할 때는 71점 정도 맞았었으니까 뭐 그런 방식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합격했던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뭐 인사관리론 방법을 그냥 단순히 암기 위주로만 접근을 하시고, 그 경영학적인 마인드, 쉽게 말해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 없이 덤벼 드시면 사실 굉장히 막막한 과목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암기를 해도 휘발성이 높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직장 경험이 있으신 분은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를 아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게 체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학부생이었다가 대학생이셨던 분들은 뭐 기업체에서 이제 경험이 없으시니까 이제 이게 실제로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죠. 그래서 인사관리론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좀 강의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공인노무사 시험 자체가 시험 과목 구석이 법학과 경영학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 법학과 경영학이 같은 사회과학 학문으로 묶여 있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학하면은 다들 얘기하시죠. 리갈 마인드. 그러니까 법학을 하기 위해서는 리갈 마인드가 필요하고, 그 리갈 마인드라는 게 그 법학을 풀어가는 어떤 하나의 관점이고 방법론이거든요.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법학을 공부해야 법학을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험 경향이 노동법이나 다른 법학 같은 경우는 사안의 포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안 포섭을 할 때 결국 그 리갈 마인드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치밀하게 포섭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노동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합격을 하기 위해서. 노동법에 되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씁니다. 그리고 행정쟁서법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래서 법학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인사관리론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좀 계속 엇나간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모드 체인지라 그러죠. 이걸 공부할 때 이런 마인드와 이런 생각,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학을 공부할 때, 그다음 경영학 공부할 때 이런 차이를 잘 이해하고 공부를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제가 이제 맡은 과목이 인사관리론이니까, 인사관리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영학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뭐 쉽게 말하면 CEO적인 마인드죠. 기업을 어떻게 잘 운영해야 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 관리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거와 같이 연결돼서 인사관리론은 개별적인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이해와 맥락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됩니다.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인사관리론은 특히 더 심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50점짜리 일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논하시오 해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성과관리에 대해서 나왔죠. 다행인데 성과관리 같은 경우 이번에는 뭐 세부 목차를 그 교수님이 쓸데없는 거 쓰지 말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성과 관리에 대해서. 그럼 성과 관리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애운대로 그냥 목차를 구성해서 쓰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고득점이 뭐 나오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성과 관리를 뭐 인적 자원 관리, 예를 들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런 이해와 맥락을 아래서 그 답안을 구성하고 작성을 하셔야지만 아, 이 사람이 이 출제자가 낸 의도에 맞게 그리고 자기가 이해한 바를 잘 썼구나라고 평가를 해서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단순히 암기해서 그대로 그냥 박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쓰셔는 절대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인사의 뭐 합격평 보유방 다 아시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각각의 세부적인 이제 제도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그 나온 있게 된 배경과 이해 맥락 그리고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그 흐름을 그 가지고 계셔야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답안의 자기만의 구성의 틀을 만들고 또 암기를 하셔도 그게 오래 남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2차 시험은 필기죠. 이제 오로지 이제 답안지 16페이지에 있는 답안지에 이제 글자를 써서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2차 그 공부하실 때는 손이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사실은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절대 그게 답안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손이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아, 손 쓰기 싫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외운 바를 조리 있게 말하는 연습이라도 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배운 뭐 개념이라든가 내용을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나온 직무급 뭐 직능급 얘기가 있죠. 그래서 직무급에 대한 부분을 오늘 공부를 했다. 그러면 직무급을 내가 개념부터 왜 이게 뭐 직무급이 논의이 됐는지 그리고 개념부터 뭐 도입의 전제 조건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 글로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말도 하고 글도 쓰는 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그 명심하셔서 수험 공부에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드렸고요. 뭐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실제 강의를 통해서 좀 더 뭐 팁이라든가 조금 더 답안을 차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는데 정말 인사 논문을 잘 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이 과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죠. 노동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법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론을 유종수 노무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유종수 노무사님은 지금 노무법인 제안 대표 노무사로 계시고요.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 그리고 알짜 노동법 강의로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유정수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합격 설명회라고 오셨는데요.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벌써 반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반을 어떻게 채워가느냐의 이제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2차 준비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어진 시간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합격하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시험에서 합격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절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절실하면은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스트레스, 그러니까 뭐 어떤 슬럼프도 오고 이제 그런 시기가 다 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가지고 쭉 달리다가 가는데요. 달리면서 가는데 가다가 보면 사실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달리다 보면은 사실 지칠 수밖에 없겠죠. 마라톤도 42.195를 뛰는데 지치는 시기가 옵니다. 그거랑 똑같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가다 보면은 지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 지치는 시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끝까지 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사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공부라는 건 사실은 뭐 진리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교수님들이 많은 이제 공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이제 다른 강사님의 얘기도 들으실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자기한테 맞는 거를 빨리 체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뭐 노동법에 관련한 거는 일단은 문제 출제 경향이 좀 많이 달라졌죠. 제가 시험 볼 때는 일단은 논술형이 나왔었어요. 50점짜리는. 그 다음에 25점짜리는 이제 약수령이 나왔는데 요즘은 어떻게 나오죠? 요즘 문제들은 요즘 50점짜리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논점 제시형이 문제가 있고 논점 발견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즘 대부분은 논점을 주죠. 이 논점에 대해서 쓰라라고 나오는데 이번에 50점짜리 문제도 마찬가지죠. 정리해고 문제가 나왔는데 정리해고 문제 물음 1에서 뭐라고 나왔죠? 옆에 해고 대상자,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 이외에 나머지 정리해고의 요건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논하면 이제 논점 일탈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논점을 줍니다. 그 논점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행정쟁송도 마찬가지고 이 법 과목들 중에서 이제 케이스 문제들은 가장 중요한 게 사안을 포섭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론은 다 씁니다. 누구나. 다 외워서 쓰기 때문에 쓰는데 사안에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그게 헷갈려요. 그게. 근데 단순히 막연하게 외우면은 사안에 적용을 잘 못합니다. 실제 내가 노무사가 돼서 사건을 진짜 내가 풀어간다는 생각으로 사안을 적용을 하셔야지만이 이 적용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잠깐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위원회 사건을 좀 많이 합니다. 하고 이제 자문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노동위원회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 정리해고 사건들도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정리해고 사건을 다룰 때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공익위원들이 과연 결론을 어떻게 낼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건을 다룰 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케이스가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내가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공익위원들한테 설득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은 사안에 포섭하는 건 조금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막연하게 그냥 외우고 사안을 그냥 대입한다. 그러면 사실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노무사가 돼가지고 실제 사건을 풀어간다 생각하고 풀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시고 하셨을 때, 물론 이제 합격하시고 그동안 공부했던 걸로 실무에서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유일하게 아마 현업에서 뛰고 있는 노동법 강사는 아마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시고도 이제 실무에 나가시면은 사실은 실무는 또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합격에 이제 가득 차가지고 이제 의욕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실무는 또 다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는 이제 케이스 문제도 사실 다 실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판례를 갖다가 문제한 거기 때문에 실무 문제들이거든요. 그 실무에서 내가 어떻게 노무사로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리걸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경영학 마인드도 또 이제 다르겠지만 리걸 마인드는 좀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5점짜리 문제는 일반적으로 약수령이 나오죠. 약수령이나 이제 논점 제시형 같은 게 이제 보통 나오긴 하는데 약수령이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24회 때 한번 나오긴 했었죠. 그래서 사실 약수령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판례 법리만 논하라 이런 문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수령 문제도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제 경향은 좀 이렇게 되고, 공부는 일단은 제가 뭐 사실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공부라는 건 뭐 진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접하시고 그다음에 많이 듣고 하고 내가 내 몸에 맞는 거를 빨리 체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학원 강의를 들으시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GS 이제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GS 연기에는 보통 이제 이해 위주로 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차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조홍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암기는 나중에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암기를 안 하고서 쓸 수는 없거든요. 근데 GS 연기 때 사실 이해가 안 돼 있으면은 나중에 그 암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거와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하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은 내가 문제를 그러니까 글을 쓸 때 글을 쓸 수가 있어요. 대충 똑같이 못 쓰더라도 비슷하게 씁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 있으면은 전혀 암기만 한 상태에서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전혀 못 씁니다. 그거는. 근데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GS 연기 때는 무조건 이해 위주로 가셔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빠르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GS 연기 마지막부터 목차 잡는 연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어진 시간 1년이에요. 1년 남들보다 더 빨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빨리 하다 보면은 남들보다 두세 번은 더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해하시고 빨리 복습하시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간 활용을 잘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빠르게 하신다고 한다면 이해가 빨리 되신 분들은 GS 연기 마지막부터 목차 닫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공부할 때 저는 이제 벌써 10년 됐는데 노무사 합격한 지가.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할 때도 일단 시험제도 그때 바뀌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영어도 이제 도입을 하고 이제 민사소송법이 이제 새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오고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공부할 때 사실 좀 과도기였죠, 약간. 그때 막 영어 시험도 새로 도입되고 해가지고 이제 그럴 때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GS 연기 듣고 그 다음에 12월 달부터 사실 쓰는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3달 동안, 2달 동안. 왜냐하면 전 유예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일단은 어차피 이제 처음 1차 공부할 때 노동법은 사실은 1, 2차를 같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가 시험 볼 때만 하더라도 1차 시험 볼 때, 2차 시험 볼 때 그 텀이 짧았어요. 1달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요즘은 한 3달 가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동차로 붙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1, 2차를 같이 공부하는 게 좋고요. 근데 일단은 GS 연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 2차를 같이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GS 연기를 들어도 괜찮죠. 연기 듣다가 나중에 이제 1차 시험 임박할 때는 그때는 이제 뭐 1차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GS 과정을 못 따라가지만은 처음에 같이 공부할 때는 GS 연기를 같이 듣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했었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제가 시험은 이제 초시로 봤었을 때, 이제 신림동 용어로 이제 초시라고 하죠. 처음 시험 봤었을 때, 그때는 뭐 이제 준비가 이제 거의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뭐 처음 1차 합격하고, 이제 제가 이제 학설도 만들었어요. 시험장 가서. 학설 막 긍정설, 부정설 만들고 막 이제 혼합설 만들고 하다가 자괴감이 들어서 여기 나갈까, 뛰쳐나갈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그냥 법전이라도 받고 오자. 라는 생각으로 일단 끝까지 버텼는데, 버티다가 이제 법전 받아가지고 나와서 아 이때부터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GS 연기 들어가기 전부터 9월 달부터, 그러니까 8월 달까지 놀고, 제가 시험 볼 때 이제 8월 초에 이제 2차 시험이 있었는데 8월까지 놀고 9월부터 공부를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 9월 놀고 10월부터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은 주어진 건 똑같아요. 그 시간이 뭐 10년 주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일단 빨리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일단 공부하실 때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GS 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이해를 하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판례 위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가장 중요한 쟁점은 보통 이제 문, 학, 판, 검. 그래서 문제의 소재, 학설, 판례, 검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일단은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제 문제 소재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GS 연기 같은 경우에는 이 쟁점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가볍게 아 이런 게 여기 쟁점이구나. 만약 예를 들어서 단결권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단결 강제죠. 이 단결 강제 부분이 쟁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쟁점 부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문제 소재 보시고 판례 위주로 보세요. 뭐 지금 학설이나 검토까지는 뭐 이해가 빨리 되신 분들 보셔도 되는데, 문제 소재하고 판례 위주로만 보셔도 아 이 쟁점에 대해서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 문제의 소재가 있는 거고 아 이거에 대한 판례 입장이 이거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GS 연기 이해하기에는 사실 좀 편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 되시면 뭐 능력이 되시면은 여기까지 보시는 거 다 좋죠. 근데 무리해서 보시지 뭐 않겠다 하면은 일단 문제의 소재하고 판례 요 정도 위주로 보셔도 일단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GS 이제 1기 들어가면은 이제 왜냐하면 과정이 아무래도 좀 압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이제 진행이 되겠죠. 왜냐하면 GS 1기부터는 이제 라이팅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제 쓰기를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는 굉장히 이제 본격적인 수험 레이스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조금 여유 있었을 때, 마음적인 여유가 있었을 때 책을 편안하게 보신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도 사실은 저도 아 이거를 수험이 아니라 편하게 한번 봤으면 어떨까, 그러면 되게 잘 들어왔을 건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합격하고서 나중에 이제 봤을 때는 잘 안 보게 되긴 해요. 합격하고서 잘 안 보게 됐는데, 근데 요즘 같은 데 볼 때는 어차피 이제 강의 때문에 이제 보게 되는데, 요즘 같은 데 볼 때는 사실 잘 들어와요. 그리고 물론 이제 실무를 하시면은 사실 이해가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노동위원회법 같은 경우에도 이게 노동위원회법이 유일한 절차법이잖아요. 사실 노동법 중에서. 근데 사실은 이제 책으로 보면 노동위원회법에 대해서 신문이 있고 공익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조사관이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여기 직장 다니시면서 만약 부당이고 구제 신청을 하시거나 뭐 이러시면 노동위를 가보셨으면 알 수는 있겠지만은 노동위를 접하지 않으면 사실 이 절차적인 그러니까 민사소송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 절차법이 좀 어렵다는 건데 접해보면 이해가 되는데 접하지 않으면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물론 공부할 때 노동위원회법이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절차다 보니까 막연한 거예요. 그냥 막연하니까 그냥 생각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실무를 해보시면 알지만, 그러니까 강의를 할 때 그런 실무적인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요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무적인 얘기가 좀 들어가는 아마 파트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포괄임금제 같은 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실무적으로는. 왜냐 노동청에서 사실 그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감독을 좀 많이 한다라는 이제 지시가 좀 내려와 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끔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좀 지루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실무적인 얘기 좀 간간히, 많이는 안 해드리고 간간히 이제 수험하고 조금 도움되는 얘기들은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더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은 이따가 이제 Q&A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뭐 저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동법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어서 조금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예, 다음에는 저희가 경영조직론, 초심자가 쉽게 경영조직론을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윤미경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윤미경 교수님은 세종대 산업대학원 견임 교수시고요. 경영학 박사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윤미경입니다. 경영조직론을 담당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수많은 학원이 있지만 그래도 전통이 있는 학원을 제대로 찾아오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교수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조금 더 보태는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소개는 이미 하셨고요. 저 인사조직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동안 이제 대학에서 계속 강의를 해왔고, 노무사 강의는 그 온라인 그 모의고사 위주로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이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노무사 시험이 있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세 문제가 나오거든요. 50점짜리 문제 한 문제, 그리고 25점짜리 문제 두 문제가 나오는데, 다행스럽게도 거기서 두 문제가 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이제 두 번씩이나 다루었던 문제가 이제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문제는 사례형이었는데, 그 단문으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었던 거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사실 이렇게 뜯어보면 그 매칭을 시키라는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결합이 되어 있었는데, 이론을 충분히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론들을 매칭시키는 그런 문제였었어요. 근데 이론을 제대로 단문에서 다 다루었던 문제들이죠. 근데 단문에서 다루었던 이론을 그대로 썼다면 그냥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제 환영하고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5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경영 조직론을 왜 배워야 되는지 2차 과목에서는요,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이랑 노동경제학, 그리고 경영조직론을 선택을 하는데, 이제 여기 방문각에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까 봐서 일부러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시라고 쉬운 과목으로 경영조직론을 선택을 하고 미리 깔아놓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영조직론은 사실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과목이긴 해요. 왜냐하면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들었던 이야기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경영조직론이라는 게 학자들이 연구한 이론들을, 우리가 그 이론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암기할 부분도 있긴 해요. 근데 법보다는 많지 않죠. 암기할 부분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2차 필수 과목 중에 아까 인사노무론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경영학에서 다 같은 인사노무론하고 경영조직론하고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겹치는 부분도 많고 연결되는 부분도 많아서 인사노무론은 답안을 쓸 때 경영조직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이게 굉장히 풍부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사노무론을 공부를 하면서 이 경영조직론을 같이 공부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노무사 공부를 시험을 따는데 왜 인사노무론도 들어가고 경영조직론도 들어갈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노무사가 되시면 그 노동 법률 관련돼서 이제 이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 고객층이 누굴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기업을 상대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기업에 계시는 경영자 측이나 기업, 그리고 근로자분들의 어떤 그런 노동 사건, 그런 것도 해결을 하셔야 되고, 그 기업에 들어가셔서 기업을 진단하시고, 그 법률 문제나 인사관리, 그리고 교육 서비스 문제나 이런 것들을 모두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해주고 자문을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경영 조직론은 꼭 배워야 되고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 놓으시면 지금은 이걸 왜 배울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나중에 실무를 접하면서 이게 이거였구나라는 거를 정말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경영 조직론은 사실은 조금 여러분 이제 커리큘럼을 보시면 교재가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 조직인데 인사 관리도 전공 시험을 받고 조직론도 시험을 봤는데 조직 행동론하고 조직 이론하고 그리고 과목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1년을 넘게 이거 배워야 되는 사실은 그런 과목인데 이거를 여기 노무사에서는 경영 조직론 해서 한 권으로 묶어다 보니까 책을 2권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연기 때 이걸 해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어차피 일기에 들어가시면 수험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압축되는 언어는 사실 풀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시가 쉬울까 소설이 쉬울까 생각을 해보시면요. 시는 어떤 거는 쉽게 간단하게 읽힐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어려운 시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적 배경이나 그 작가가 놓여있는 상황이나 그 작가의 심리 상태, 시선 이런 거 모두 그걸 하셔야지 이해를 하셔야지 겨우 해석이 되는 그런 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소설은 그냥 길기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려서 길기는 하지만 줄거리를 이해한다거나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이해한다거나 맥락을 이해한다거나 이런 거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말줄임표나 행간에 숨어 있는 그런 뜻까지도 귀신같이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 때 이런 교재를 읽어놓지 않으면 압축된 언어로 나중에 핵심을 여러분들이 3기쯤 가면 몇 장으로다가 딱 압축을 하실 거예요. 그 핵심 언어를 딱 써놨을 때 이게 뭔지 긴 호흡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 때 기본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그래서 이거로 하실 거고요.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는 조직행동론 로빈스 그분의 교재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 이론은 데프트 그 교수님의 그 교재인데 국내외 교수님들이 다 이 교재를 공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수험서도 이거를 다 기본으로 해서 압축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이해가 술술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연기에서는 그냥 핵심 키워드를 발췌해내고 그거를 이해한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둘 것은 조직이 무엇인지 틀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전체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건지 이걸 굉장히 틀을 잡는데 오래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아주 단시간에 또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쉽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연기 때 이렇게 읽어두시면 1기 때는 요거보다 반으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2기 때는 더 반으로 줄어들 테고 3기 때는 진짜 몇 장으로 해도 탁탁 누르면 나올 정도의 그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재가 이제 2번째였고요. 3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서브 노트를 만들 것인가, 학원 모의고사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업을 하고 나면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컴퓨터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과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코멘트를 달아서 드릴 건데 거기에 만약에 첨삭이 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서 그걸 다시 입력을 하셔서 그걸 모아두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서브 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 조직론은 이렇게 보다 보면 모형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암기하는데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연구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그 내용 전체를 설명하는 압축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시험 볼 때도 그 그림을 넣으시면 굉장히 풍부한 답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걸 다 모으시고 그럼 이제 나중에 자기만의 어떤 핵심 노트가 될 거고요.
만약에 나는 죽어도 그냥 손으로 쓰겠다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면 16페이지에 그 논술을 쓰셔야 되는데 이 팔이 나갑니다. 정말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팔을 좀 아끼시고 이제 그거는 워드로 내시고요. 그리고 시험을 보실 때 이제 그 전 시간에 배운 거를 수업 시작 전에 이제 시험을 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얼마만큼 키워드를 알고 계시고 이해하셨는지 제가 테스트를 할 건데, 이거는 완벽한 답안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얼마만큼 알고 그때 이제 쓰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쓰는 연습을 하시고 내가 얼마만큼 담아낼 수 있고 얼마만큼 기억을 하고 얼마만큼 복습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그 무작위로 답안지를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분석을 하고 해설을 해드리고 제가 예시 답안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학원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강사님마다 많이 다른데 내가 그래도 제가 드린 예시 답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을 담아냈다 생각하시면 이제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을 중에 같이 일하고 병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과제, 복습으로 나가는 과제랑 그리고 그 시작 전에 보는 그 시험을 잘 따라오신다면 연기는 무리 없이 하실 거고요. 그리고 1기, 2기, 3기 그러면 합격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네 번째는 제가 이제 복습의 중요성 이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온 이론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때그때 정리 안 하시면 제가 이제 복습으로 과제로 내어 드리니까 그걸 정리하시면 복습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5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동기입니다. 같이 공부하는 이 분위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진지하신 분들도 많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같이 공부하시는 동기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많은 회사 200만이라는 그 굉장히 수많은 회사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종업원들을 조사를 했는데 나의 직무 만족도가 가장 높을 때 언제 높은가 했더니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상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직무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료의 관계 이제 에너지를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좋은 관계로 이어가시고요. 이 중에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친하게 지내셔서 그분도 합격하고 나도 합격하고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우리 같이 다 합격하자 이런 마음으로 좋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가지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요.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플래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제가 젊었을 때 대치동에서 스카이 보내는 거기서 입시 컨설턴트로 컨설팅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플랜에 대한 막연한 생각, 열심히만 해야 된다고 빡빡하게 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플랜을 그렇게 짜오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뵙게 되고 경영조직론을 이제 수업에 만나 뵙게 된다면 그때 이제 제가 팁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상담도 드려서 같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시작하시려고 하셨는데 사실은 시작을 했다면 여러분들의 목표가 합격이죠. 그래서 저도 목표가 여러분들이 다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성공을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비결이 사실은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표와 꿈을 위해서 그 열정과 자신감으로 무장을 하고 오시면 여기 계신 이제 그 방문각에 계신 여러 이제 분들이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같이 가는 동기분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힘을 보태서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합격의 문을 통과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또 뵀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모의고사의 적중률이 굉장히 높으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아무튼간 앞으로 교수님하고 함께 하시면 이 출제자가 원하는 정말 체계적인 답안 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